제58자 원내대책회의를 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익문 원내대표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어제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소개입니다. 여야 간 주민 채택 협상을 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결렬됐습니다. 국무총리도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자원 외교를 지적을 했고, 또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부정부패에는 성의를 없다고 했습니다. 유독 여당 새누리당만 그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석 달이 돼가고 있지만 진상규명은커녕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밝힐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한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장관, 박영준 전 차관, 윤상직 장관, 이 사람들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돼요. 국민이 다 아는 핵심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야만 실질적 진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느닷없이 해외 자원개발 비리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문재인 당 대표를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하가 다 아는 무차기, 또 도를 넘는 정치 공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국회가 국민의 대표답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당의 이 국정조사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정말 도를 넘은 정치 공세 물타기를 그만두고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증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4대강 국정조사도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원개발 40조의 4대강 사업 30조, 이것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검찰이 수사를 4대강에 대해서도 모든 폭력을 기울여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누리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증인 협상에 나아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닷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9일 날 무역투자진흥 회의에서 대한민국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봐라. 다 어디 갔느냐? 다 중동 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닙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청년 고용 정책을 세우기는커녕 중동 얘기를 꺼낸 것은 적절한 얘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우선 국내에서 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년 고용 정책을 4차례 발표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7%에서 11%로 상승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2년 동안 2조 원을 준비했지만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9%로 악화됐고 4명 중에 1명은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NG족, 노 그레듀에이션, 즉 현재 취업 환경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5학년으로 남아있는 학생이 12만 명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입학생들의 3분의 1이 졸업하지 않고 5학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 사업엔 청년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전시형 사업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41개 청년 일자리 사업 참가자 약 58만 명 중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취업애로 청년 참가율은 불과 0.3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조정과 점검,
성과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평가하는 등 청년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사업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70%라는 대선 공약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나쁜 일자리만 늘리는 데 급급해서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무늬만 갖춘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래도 모자란 상황에 세월호 조사위는 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태 조사위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답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계속 방해하고 여당 추천위원은 진실을 향한 조사위 활동에 외방꾼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인데도 협상 당사자인 새누리당은 세금 도둑이라는 막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사위의 조직과 예산 요청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면서 파견 나온 공무원은 조사위 내부 자료를 어디론가 유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9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세월호는 깜깜한 바닷속에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모두가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어떤 시도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조사위의 출범을 방해하거나 그 목적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기정 정책위장의 모두 발언드립니다. 네, 공적연금 개타입 기부의 시한이 5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타협안을 만들 시간은 충분합니다. 기한 연장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 당은 현행 공무원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계획을 철회하고 공무원들을 설득해달라고 지난 2주 동안 많은 얘기를 정부에 했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국민들은 현행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연금을 주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2009년 연금개혁 이후에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 신규 공무원으로 구급으로 들어와서 30년 동안 근무하고 나가면 연금을 받을 때 지금 돈으로 137만원 받습니다. 정부 여당 안에 따르면 이 돈은 76만원 받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연금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7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173만원 받습니다. 새누리당 안으로 하면 96만원 받습니다. 5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0년 근무하고 나갈 때 205만원 받고 새누리당은 110만원 받습니다. 수치로 보면 명백히 반쪽 연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겠다는 이 반쪽 연금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지점이 바로 현재 연금 논의의 걸림돌, 중단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임용일자의 하루 차이로 반쪽 연금을 받는, 그래서 신구 공무원들의 차이가 있고 구별 지어지는 이 연금 개혁안, 구조 개혁안을 우리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반대한 겁니다. 이렇게 반쪽 연금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받는 연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깎겠다는 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내는 것 더 낼 수 있다, 더 내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정부는 받는 거나 내는 걸 깎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 집착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에 그 소리에 경청을 해서 구조개혁 방식의 이 새누리당 안을 철회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 대타협기구가 지난 80일 동안 이뤄낸 소중한 성과를 무시한다면 국회 특위도 원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공무원단체는 2009년 공무원 개혁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되는 이 연금 개혁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극심한 반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당이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 당사자들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시켰다는 점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재정 안정화 문제라면 더 낼 수 있다 이런 입장까지 추가로 지금 입장이 후퇴하고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두 번씩 있는 공무원 단체들의 그 가입자 단체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무런 양보와 또 그들을 설득시킬 노력과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일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정부가 반쪽연금 계획을 철회하고 공무원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의견까지 내고 있는 마당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정부 여당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은 조금 이후에 10시에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통해서 남은 5일 동안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기업소득주도 정책으로는 낙수 효과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방향은 가계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고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정상화 두 가지를 오랫동안 요구해온 우리 야당의 요구입니다. 대안입니다. 이제는. 어제 박승 총재를 비롯해서 여러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소득주도 성장은 7, 80년대 산업 고도성장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에서 양극화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는 맞지 않는 경제정책이다. 이걸 어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보듯이 대기업 재벌들의 사내유 보금이 504조, 그 중에 10대 재벌은 현금 자산이 130조. 이러고 있을 때 지난 5년 동안 가계부채가 313조가 늘면서 1100조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우리 여러 번 이야기하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경제 어려움, 경제 위기의 대응 방안은 우리 야당이 이야기하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하는 법인세 정상화와 최저임금 인상, 그것도 2자리 이상 인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마 내일 정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야당의 이런 소리를 또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해왔던 전문가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홍영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천문학적인 국민의 행세를 낭비한 해외 자원외교, 자원 개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총 41조가 투입이 됐고 자원 3사만 해도 26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손실만 3조에서 4조, 그리고 최소 부실한 사업들이 10조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실무자 차원에서 증인 출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관 보고 그리고 현장 조사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실들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하더라도 2008년 인수위 당시부터 크루드 수상을 불러서 2조에 가까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해외자원개발협회를 만들고 정부를 총동원해서 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내몰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자원 3사의 부채가 참여정부 말기에 14조에서 56조로 늘어났습니다. 42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러났듯이 이 하베스트 날 정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총 2조 정도가 들어갔는데 329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물자원공사는 거의 부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정책의 실패와 의혹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실무자들도 다 승진해서 지금 다 잘 됐습니다. 하베스트 날 정유 공장에 책임이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 당시의 장관에서 지금은 부총리로 승진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 이런 핵심 증인들은 부를 수 없다. 실무자 선에서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아주 비열하고 뻔뻔한 물타기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 채택 요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듯이 NSC의 멤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 그리고 또 이 국정조사 막바지에 갑자기 문재인 대표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이 모든 것을 덮어주자고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핵심 증인들이 나와서 해외 자원 개발의 실체적 진실과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정책과 의혹의 방패 노릇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아직까지도 걸핏하면 참여정부 핑계를 댑니다. 저희가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참여정부의 공과가 있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 거 아닙니까? 끄떡하면 참여정부를 물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국정조사도 무산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 당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됩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의 권력의 실세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는 청문회만이 국정조사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어서 백군기원 발언 있겠습니다. 백군기원입니다. 어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 선포를 당분간 중단한 것을 주간의 사정이나 박 대표가 옳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적정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도
한숨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전단 살포는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심리전인데, 심리전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단 살포와 같은 심리전을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하는 것을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심리전은 정부가 전평시를 구분해서 철저한 전략에 근거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가 심리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간단체가 대북 심리전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전체 심전의 목표와 전략에 부합되도록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통일을 전제로 한 대북 심리전의 목표와 전략을 토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유대훈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캠핑장 참편, 이러고도 세계 캠핑대회 열 수 있단 말입니까? 22일 새벽 강화도의 캠핑장 화재 사고로 두 가족 5명이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원인은 안전 불감증, 캠핑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이었습니다. 1년 전 세월호의 아픔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교湾풍고사고, 의정부 화재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인재성 대형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똑같은 대책을 계속 쏟아냈지만 실행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안전사고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피부에와 닿는 안전대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소잃고 예안간을 못 고치는 대한민국, 안전사고 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성주 의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공무원 연금 대타임 기부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이 무슨 새로운 안이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사적 연금 확대 대신에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새누리당이 엉뚱하게도 개인연금 저축 지원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반문합니다. 개인연금 가입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공적연금은 정부가 더 지원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반쪽연금은 안 된다는 것이고, 최소한 소득의 절반은 연금으로 받아야 노후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제한한 것입니다. 여기에 재정이 더
들어가지도 보험료 부담이 당장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6.5%에 기초연금 수급률 5%에 8% 합치면 50%가 이미 넘는 상태입니다. 이걸 더 낮추지 말고 멈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지한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도부가 총동원돼서 뜬금없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방 놓는다고 공격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동문서답, 마이 동풍식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타협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여당이 거부한 것입니다. 대타협을 위한 최소 기준마저 합의가 안 된다면 공무원 단체 설득은 불가능합니다. 여당이 시간 가기만 기다리며 대타협을 거부하고 야당을 둘러리 세우겠다면 우리도 순순히 응하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노빈곤율과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당은 취약한 공적연금 기반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 무겁게 올리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고소득자는 더 풍족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겠지만 아주 많은 저소득층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튼튼한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올리고 다시 그 위에 퇴직연금을 마지막에 개인연금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기초가 추락하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이 잘못된 연금 개편의 방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솔직하게 답해야 됩니다. 연금개혁은 군사작전하듯이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타협이 안 되는 것은 야당이 안을 내놓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당이 타협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은 정부 여당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공무원 단체와 타협을 하려 해야지 불복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광물공사의 암바토비와 볼레오광산, 가스공사의 홈리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광구의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들 지역은 MB정부 시절 부실하고 무리하고 무책임한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야기한 곳입니다. 이들 현장은 애초에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제공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MB정부 시절 자주개발률을 목표로 사장경영계약서를 통해서 공기업을 내몰았던 국정운영 기조가 무리한 해외 투자를 야기시킨 원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소위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증인 채택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폄훼하고 그 대신 문재인 대표 등 참여정부 때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폈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5일간의 국정조사 기관보고 내내 새누리당은 MB정권에서 벌어진 해외자원 개발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치공세다, 의혹 부풀리기다 하면서 국정조사 회방꾼을 자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조기간 내내 MB의 시간을 발간해 자원외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자원외교 5인방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오더를 실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간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자주개발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공기업들이 묻지마 투자를 강행했고 그 결과 수십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의혹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유시설에 2조 원을 투자해서 300억 원에 되파는 어처구니없는 손실을 봤습니다. 캐나다 생산광구 역시 확인된 매장량만으로 딜을 해야 하는 관리를 무시하고 추정 매장량, 가능 매장량, 발견 잠재 매장량까지 값을 쳐서 매도인이 달라는 대로 가격을 쳐주었습니다. 인수가격이 자그마치 4조 5천억 원입니다.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지 말고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명실상부한 자원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국조를 통해 환구를 도려내는 데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야당이 신청한 자원외교 핵심 5인방의 증인 채택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나주신원입니다. 국세청 과장급 간부 2명이 성매매 현장에서 체포된 데 이어서 지난 19일 감사원 소속 공무원 2명이 또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한 명인 4급 감사원은 2012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파견 근무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사원의 간부들이 현장에서 체포된 날 술자리에는 다른 동석자 2~3명이 있었고 또 1인당 1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향응 적대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부정부패를 발본 세번 하겠다고 나섰고 지난 20일에는 7차 기간 차관급이 참여하는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저승사자와 같은 권력기관의 공무원들은 향응을 받고 성매매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이 성매매 적발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승사자가 아니라 성매매사자, 암행어사 출조요가 아니라 암행어사 성매매요라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처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잠시 본인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감봉 이하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면 다시 직위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비위 정도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의 고의성이라는 잣대를 대는 것부터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경우 성폭력에 비해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징계 기준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성폭력은 파면 처리는 반면 성매매는 파면보다 약한 징계인 해임에 그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이런 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세청 감사원 공무원의 성매매 적발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엄단의지가 반짝하고 마는 요식적 조치가 아니라 공무원의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에는 예 없는 불가능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27일 날 교육문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논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참에 이 문제를 바로 잡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서해경을 발언 듣겠습니다. 지금은 아이 둘 다 대학생이라서 대학 등록금 내느라고 등골이 휘는 학부모 서영규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세금을 꽤 많이 내고 그 아이들의 급식비를 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정책이 좋아지면서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돼서 제 통장에는 매년 100만원 돈 정도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2명의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매년 100만원이 넘는 돈을 급식비로 지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정책으로 그것은 통장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기 시작했죠. 가난한 아이들은 가난을 인증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고요. 중산층의 아이들은 학부모가 매년 100만원 넘는 돈을 내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경상남도 아이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지사 정말 과간입니다.
미국에 가서 호화 골프를 즐겼지요. 그런데 경남도청에 있는 공무원이 문제될 게 없다. 사실상 휴일이고 돈을 홍준표 지사가 400달러를 냈다고 합니다. 이 경남도 공무원부터 해임해야 합니다. 문제될 게 없다니요. 부모님들 가슴이 터지는데 자신은 가서 호화골프 즐기고 그 시간에, 그리고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올라오는 그 시간에 피곤하다며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홍준표 지사. 정말 과간입니다. 이 정도 되면 경남도지사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들 전부 다 해임 파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400달러를 자기 돈으로 냈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가 요청에 의해서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애들 밥그릇까지 돈 없다며 빼앗는 경남도지사가 부인까지 데리고 가서 골프를 치면서 거기서 그 돈을 자기가 그 사업가 돈까지 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업가에게 내게 했다.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 가슴이 터집니다. 속이 터집니다. 학부모들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일 하게 된 홍준표에 대해서 우리는 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는 사퇴해야 되고요. 새누리당은 뭐 하는 당입니까? 집권 여당의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할 때 새누리당 당대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한번 야단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엄마들 가슴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방문한 제3국 외교인사들을 바르는 우리나라의 주권에 개입하는 불온한 처사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부가 우리 국방부와 협의도 없이 사드 배치 후보지를 조사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은 것은 동등하고 발전적인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간의 갈등이 고려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논란이 터져가고 있는데 국가안보 정책 컨트롤 타임 청와대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이른바 산노 입장으로 일관한 것은 비겁한 처사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은 오는 26일 댐프시 미 합참의장이 방문으로 다시금 귀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당연히 우리 판단의 기준은 우리 작전은 환경과 군사력 건설 계획과 고려한 군사적 효용성과 국익의 판단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 정부는 사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드 문제가 남북 문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사드 논란으로 이미 추진적인 L셈, M셈과 같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MD 전략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반도 작전 환경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이해 관계를 고려한 신중하고도 투명한 대응으로 다시금 분열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공개를 마치겠습니다.